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쁜 딸과 멋진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다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그동안 고생하며 노력했던 날들이 제대로 보상받게 되어서 기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되었어요.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반가웠던 것은 과거, 지난 한 기간 동안 고생할 때 저를 끊임없이 성가시게 했던 날파리 같은 인간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 앞에서 성가시게 구는 행동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시며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돈을 모으실 수가 없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IMF의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교복 한번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었고 늘 동네 언니들의 옷을 물려 입곤 했어요. 밥에 물을 말아 김치랑만 끼니를 때우는 게 주식이었을 정도였죠. 부모님은 반찬이라곤 김치뿐인 상을 차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주 눈물을 보이곤 하셨답니다. 희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 한참 많이 먹어야 할 너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주는구나. 당신이 미안해할 거 없어요. 희연아, 엄마가 미안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나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데 배운 거라곤 고작 상일이나 식당 일 뿐이라.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같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운인데. 옆반의 지민이네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김재환의 부모님은 아저씨가 바람펴서 이혼했대. 우리 가족은 다른 집처럼 속 시끄러울 일도 없고 서로 잘 지내니 얼마나 좋아. 희연이 네 덕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선한 분들이셨지만 경제적으로 사리가 밝으신 편은 아니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 앞에서는 두 분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더 밝게 말하곤 했지만 전 사실 어린 나이부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 고민하곤 했죠. 성공할 수 있는 그나마 확실한 길은 결국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사정이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회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선생님은 저에게 그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다면 대학 진학에 뜻을 두지 말고 차라리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 성적이면 2년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을 거라면서요. 남들과는 다른 루트였지만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어린 나이에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규모가 꽤 있는 회계사무실 경리로 일하게 되었고, 박봉이었지만 회사에서 식비며 교통비 등 경비 처리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때까지 오랜 세월 고군분투하셨고 저까지 돈을 안정적으로 벌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그제서야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가끔 외식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서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 말이에요. 남들 눈엔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어렵게 일궈낸 것이었고 하루하루 행복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런 성장 배경 덕분에 저는 10대, 20대 때는 또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바한 돈 모아 해외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는 동안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며 살았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짠순이로 소문날 정도로 특이한 아이였죠. 그런데 이런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더군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의 짠순이 성향을 보고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며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리신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것인걸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직업이 큰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긴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가 이름만 많이 알려졌다 뿐이지 사실 규모는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라는 것만 빼면 큰돈을 만지긴 어려운 직업이긴 해요. 보통 여자분들은 저같이 돈 못 버는 남자 싫어하던데. 에이, 못 벌긴요. 박 대리님께 들었는데 벌써 팀장님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어디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데 크고 작은 게 어디 있나요? 형편대로 아끼며 살면 되는 거죠. 전요, 저희 부모님이 IMF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하시고 어려웠을 때도 크게 불행해 본 적은 없었어요. 형편이 좋던 안 좋던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절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보단 애정을 많이 주는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가 운명의 상대임을 느꼈고 1년 남짓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남편은 첫 만남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저를 늘 존중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예쁜 딸과 잘생긴 아들을 낳으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평탄하려고 발버둥 쳐도 늘 크고 작은 굴곡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런 일들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외동딸인 저와는 달리 남편에겐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큰 동생은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작은 동생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시동생은 아무래도 성과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한번 크게 벌 때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벌곤 했죠. 그런 일이 매달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둘 다 능력이 좋은 건 확실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두 시동생은 성격도 좋아서 저희 남편까지 세 형제가 자주 만남을 가졌고 저도 시동생들이 놀러오면 반색을 했습니다. 다들 유쾌하고 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문제는 시동생들의 처, 동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서들은 저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이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두 사람은 집도 가까이 살고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잘 끼지 못할 때가 많았죠. 사실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듣다 보면 도무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기도 했고요. 형님, 이거 이번에 꼼대가리송 새로 나온 신상 아니에요? 어머, 백화점 가는 거면 같이 가지. 엊그제 동창들 만나느라고 이번에 디자인이 다 괜찮게 나왔길래 하나 장만했지. 확실히 빛깔이 다르네요. 아니, 나 안 그래도 이번에 백화점 가면 꼼대가리송 들려고 했는데. 어머, 동서, 그러고 보니 팔찌 새로 했네? 반지랑? 이거 까르띠에 아니야? 이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지, 그리고 동서들은 어떻게 그걸 다 줄줄이 깨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전 전부 꼬부랑 말들이라 이름 외우기도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말이에요.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이 비싼 건 알았지만 전 명품 브랜드가 파는 티셔츠, 모자, 양말 따위들이
그렇게까지 비싼 줄 동서들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40만 원짜리 티셔츠를 턱턱 사는 동서들의 대화에 전 한마디도 끼어들 수가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동서들은 늘 여우짓거리를 했어요. 실실 웃으면서 저한테 괜히 이런 말들을 하곤 했죠. 우리 큰형님도 좀 꾸미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형님, 좀 새 옷도 사세요. 이런 싼티나는 디자인 말고. 세상에, 이 바지는 대체 뭐예요? 무슨 목욕탕 아줌마도 아니고. 그냥 곤색 바지인데 뭘 그래. 나는 옷에 크게 돈 못 쓰겠더라고. 아줌마 바지가 시원하고 깔끔하기만 하면 됐지 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촌스러워도 너무 촌스럽잖아요. 저희 세 사람이 모두 나이가 고만고만하니 중간에 한 번씩 말을 편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두 사람은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더 저를 무시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제가 입고 있는 옷, 머리 스타일, 하다못해 사용하는 지갑까지 언급하면서 말끝마다 촌스럽다는 말을 해댔죠. 제 입장에서도 허구한 날 명품 매장 돌아다니는 게 유일한 취미인 동서들이 좋아 보였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굳이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죠. 처음엔 배려였고 나중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였는데요. 동서들은 제가 가만히 있으니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주 지들은 부잣집 마나님들이고 전 돈 없는 서민인 양 굴었죠.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이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면서 그 정도는 조금씩 심해져 갔어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한테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저도 무시하면 그만이라 별 대응할 필요도 못 느끼고 감정이 상하지도 않는데 그 타겟이 제 아이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죠. 사람이 몰상식해도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 흉보는 말을 애 엄마인 제가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하냐는 말입니다. 하루는 첫째 동서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니 아무래도 저도 신경 써서 이것저것 차려놓았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남더군요. 남편과 시동생이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 평소 집안일을 돕는 게 습관인 저희 큰딸이 빈 반찬통을 가져와 떡볶이를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본 동서가 갑자기 질린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제 딸을 나무라는 거예요. 수진아, 떡볶이 그거 얼마나 남았다고 찬통에 옮겨 담고 있니? 다 먹었으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것을 냅둬라. 저희 집에선 음식 남으면 따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덜어서 먹은 거고요. 참나, 떡볶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네 엄마 아빠는 자기들만 궁상 맞으면 됐지. 어떻게 자식들한테까지 궁상 떨고 살라고 가르친다니? 아, 설아, 내가 알아서 버릴 테니까.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 형님이 듣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근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자라나는 애들한테까지 냉장고에서 차기 식은 음식 내주고 싶으세요? 궁상 맞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다른 집들도 그러던데요. 이거 봐. 형님이 평소에 얼마나 궁상을 떨고 사셨으면 애가 학교에서 맨날 친구 안 만날 친구. 수진아, 네 친구들이 다 그런 가난한 서민 집안 애들이면 같이 어울려 놀지 말아라. 이봐 동서, 말 가려서 못해?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벌써부터 집안 경제력 가려가면서 친구를 사귀라고? 지금 그게 초등학생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깨끗하게 먹은 음식 다시 먹는 게 뭐가 어때서? 절약하는 습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야.
다른 사람의 경제력만 보고 친구를 가려 사귀는 게 오히려 훨씬 부끄러운 짓이지. 제가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하자 첫째 동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입만 뻐끔대다가 곧이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나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마음속 저 밑바닥은 아는 것 같아 다행이었네요. 하지만 첫째 동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남편과 시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씩씩대다가 시동생이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바쁜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날의 일이 본인 딴에는 굉장히 치욕스러웠는지 첫째 동서는 그날 이후로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자랑을 하며 은근히 저희 애들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전처럼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좀 오래된 짧은 패딩을 입고 오면 보란 듯이 요즘 누가 짧은 패딩을 입어? 없어 보이게. 무슨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일부러 제 옷을 비꼬듯이 말하는 일도 잦았어요. 또 저희 애들이 핸드폰을 늦게 가지는 걸로도 수진이 너는 그 나이 되도록 핸드폰도 없이 너무 불편하겠다. 에휴, 내가 하나 사줄 수도 없고 하고 걱정하는 척 저 들으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의 아이들도 불편한 거 없어요. 어차피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놀아서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엔 핸드폰 없는 게 더 공부에 집중이 잘 돼서 오히려 좋아요. 라며 응수했죠. 그럼에도 첫째 동서의 견제는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하지만 그전처럼 궁상맞다느니 어쩌나느니 하면서 직접적인 말을 뱉진 않으니 저도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사실 의도가 너무 뻔하고 유치해서 안쓰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새 가족이 모였는데 첫째 동서가 먼저 고등학교에 막 들어간 조카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입을 열더군요. 아우, 우리 준열이가 이번에 또 영어 수학 전부 100점을 받아왔잖아. 얘는 이과 간다는 애가 영어는 또 왜 쓸데없이 100점을 받아오는지 원. 괜히 이번 달 갈비 보너스만 더 나가게 생겼잖아. 아니, 둘째 형님네는 대체 한 달에 준열이 과외비로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무용하는 우리 도연이보다 어째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애가 능력이 없으면 돈 쓸 일도 없었겠지. 근데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동서도 도연을 키우면서 내 마음 이해되지 않아? 그건 그렇죠. 이번에 또 콩쿨 준비한다고 한시도 쉴 틈이 없어요. 잘난 애든 제 탓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연휴엔 좀 여유가 있지 않아? 우리는 이번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 맞다. 저희도 일본 가요. 연휴엔 레슨 더 맡아서 올해는 못 가고 일본만 잠깐 다녀오려고요. 참, 첫째 형님네는요? 이번 휴가 때 여행은 좀 가세요? 우리는 경주 가기로 했어. 제 말에 첫째 동서는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되물어왔어요. 경주요? 설마 그 경상도 경주요? 애들 역사 공부에도 좋고 거기가 관광하기 그렇게 좋다더라고. 애들 공부를 위해서라면 영어권으로 가야죠, 형님. 저도 우리 준열이 공부에 도움되라고 유럽 가는 건데요. 애들 내신 생각하면 역사 공부보다 영어 공부가 훨씬 급한 거 몰라요? 이젠 수진이도 중학교 3학년인데 국영수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준열이도 그렇게 해외 많이 여행시켜주고 외국인들이랑 대화시켜봐도 얼마 전에 토익 점수 86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것도 명문대 가려면 한참 부족한 점수죠? 아, 그런 거면 걱정 안 해도 돼. 수진이는 930점 나왔거든. 뭐가요? 토익 말이야. 어머, 어떻게 준열이보다 저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둘째 형님처럼 해외 많이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수진이가 워낙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다 보니 그런가 봐. 요즘은 우리 때랑 달라서 애들이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알아서 자료도 찾아가며 공부하더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 질문하던 막내 동서가 제 말에 첫째 동서 눈치를 쓱 보더니 말을 아끼더군요. 그 뒤로 한참 동안 저희 세 사람 사이엔 정적만 흘렀어요.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첫째 동서의 표정과 벌겋게 달아오른 귀를 보고 전 속으로 그동안 묵었던 채증이 싹 가시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첫째 동서의 말투를 잠깐 빌리자면 저희 아이들이 유독 똘똘한 걸 어쩌겠나요. 저희는 사실 사교육에 큰 돈을 들이진 않고 어릴 때부터 아이가 혼자 알아서 공부하도록 지도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첫째 딸은 그런 습관이 잘 장착되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한두 번씩 전교 1등도 하면서 말이에요. 반면 둘째인 아들은 공부에는 영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듯 하더니 태권도에 흥미를 붙여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태권도장 안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더니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들 엄마로서는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없을 정도였죠. 문제는 아이들의 능력치에 맞게끔 저희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두 아이가 모두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들이었다 보니 저도 아이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려면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적어도 제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기 위해서 부모로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전 늘 회사에서 퇴근 이후건 주말이건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재테크 공부도 틈틈이 했답니다. 저희 가족 상황에 유리할 만한 적금 및 기타 재테크를 해오고 있었고 청약도 정말 꾸준히 시도했어요. 절약해서 산다고 저희 가족을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죠. 제가 돈독이 올라서 가족들이 팍팍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중 으뜸은 바로 동서들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가정은 언제나 화목했어요.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호캉스를 즐기러 갈 때 저희 가족은 국내 여행, 특히 캠핑을 자주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니 가족끼리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대화할 시간이 자연스레 줄어들었는데 캠핑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너무 좋더군요. 그리고 잠시라도 도심을 벗어나 생활하는 것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힐링을 느끼기도 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둘 다 특목고에 진학해 전쟁 같은 입시 경쟁을 치를 시기엔 더더욱 캠핑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렇게 좋아하는 캠핑 용품마저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닐 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절약하며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하며 살던 저희 가족의 노력은 얼마 전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당첨된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40평형의 아파트였죠. 거의 로또나 다름없는 행운을 맞이한 저희 부부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이 드디어 해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세상에, 정말로 이 아파트에 당첨될 줄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이사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항상 묵묵하게 내 말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이 잠도 줄여가면서 재테크 공부하고 똑부러지게 재정 운영한 덕분이지. 내가 너무 고마워, 여보.
이 지역 아파트면 당신은 우리 노후까지 해결해 준 거야. 우리 이제 정말로 우리 애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할 수 있겠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저희 아이들 역시 고맙게도 저희의 노고를 알아주어 엄마 아빠 고생하셨다며 작은 선물을 해주었어요. 작고 귀여운 키링과 꽃장식이 달린 롤케이크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대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알렸고 친정 가족들과 작지만 오래된 친구들을 저희의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신혼생들 역시 형수인 제게 대단하시다며 칭찬과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요. 동서들에겐 연락이 없었네요.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희 가족은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래 집에서 오래 지냈던 만큼 이사 준비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긴긴 이사 준비며 서류 작업 등 절차를 모두 밟은 뒤 저희는 꿈의 아파트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20평형대 아파트에서 옹기종기 살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거실에 또 한 번 울컥 눈물이 차올랐죠. 짐이 다 정리되자 저희는 친정 부모님 먼저 집들이에 모셨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면서 저희 부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잘 컸니? 그간 고생했다 우리 딸. 전서방, 자네도 참 고생했네. 고생했어. 아이 엄마도 참 해준 게 뭐가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해준 걸로 여기까지 온 건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이 사람이 혼자 공부하고 도전해오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 희연이가 이렇게 좋은 집에 떵떵거리고 살게 된 건 다 전서방 덕분이네. 우리 애가 참 똘똘하고 야무진데 여자아이인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자네같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자기 역량 펼치고 살 수 있었겠나? 다 자네 덕분이야. 그것 또한 장인어른께 늘 잘 배운 덕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따뜻한 집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후의 집들이 시간들도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저는 일부러 시동생들을 가장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동서들을 부르면 보나마나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할 게 뻔한데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기분이 나빠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평소 동서들이 절 무시하고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남편과 시동생들에겐 티를 안 냈기에 남편에게는 집들이를 처음 해봐서 힘이 드니 다른 사람들 초대해보고 시동생네를 부르는 게 좋겠다고 들러댔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오는 마지막 집들이 날이 왔어요. 평소 담담하게 동서들, 특히 첫째 동서를 잘 참아왔지만 이번 일은 저희 가족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너무나 크고 뜻깊은 일이었기에 전 본능적으로 동서들을 참아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서들을 마지막 순서로 초대한 것도 있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무슨 소리를 하던 한기로 흘려버리리라 다짐하며 저는 조금 일찍 집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리 음식 세팅을 다 해놓고 쉬면서 손님 맞이를 기다리려고요. 그런데 약속 시간 약 2시간 전에 첫째 동서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집들이 준비 다 하셨죠? 그렇긴 한데 무슨 일인데? 그럼 우리 좀 데리러 와주겠어요? 형님네 집들이 선물 산다고 근처 땡땡 백화점이거든요. 동서랑 저랑요. 거기면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냥 바로 저희가 짐이 있잖아요. 이거 들고 어떻게 걸어가요? 차를 타고 이동할 거리가 아니었지만 대단히도 뭘 샀는지 차가 꼭 필요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둘 다 면허가 없었기에 차가 없었죠.
그래도 그렇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데리러 오라고 얘기하는 첫째 동서의 말투에 저는 속으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동안 마인드 컨트롤을 해온 덕에 이때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선물을 사오느라 일찍 나와 백화점을 간 게 어디냐 하고요. 집들이 시간 30분 전에 백화점 앞으로 가서 픽업을 하기로 하고 남편과 제가 둘 다 나가기로 했죠. 동서들이 있는 백화점은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곳이어서 저희는 큰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1층 주차 단속 때문에 제가 동서들을 먼저 찾은 후 연락하면 주차장에 있는 남편이 오기로 해서 저 혼자 백화점 1층 카페테리아에서 동서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눈보다 귀가 먼저 동서들을 찾아내더군요. 아니 고작 40평대라고? 참나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나 했더니 고작 코딱지만한 아파트 들어가는 거 축하해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파트 이름은 또 이게 뭐람?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 이름이잖아요. 에휴 없이 살아도 너무 없이 산다 정말. 거지처럼 여기저기 지원받아서 아파트 사는 게 대체 뭐가 자랑이라고. 하여간 호들갑 떨면서 거적대기 입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저번에 아주버님이랑 큰형님 뭐 승진도 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못 버나? 희한하네. 어떻게 둘이 버는데 항상 그렇게 거지꼴로 다니지? 남편이란 자고로 우리 남편이랑 동선애처럼 돈이나 잘 벌고 집안일에는 신경 딱 꺼야 좋은 건데 거긴 허구한 날 둘이 같이 책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거지꼴로 잘 살지 연구만 하잖아. 아주버님도 너무하긴 하지. 남자가 그렇게 눈에 쌍심지 켜고 집안 살림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맘 편히 백화점 한 번을 올 수 있겠어? 하긴 우리 남편인 이제 하도 무뎌져서 학부모 회의 전에 쇼핑하는 것도 100을 긁든 200을 긁든 상관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참 바깥 양반 보면 복 받았지 복 받았어. 남자가 그렇게 적당히 멍청해야 쓰는 법인데. 맞아. 우리는 적당히 돈 잘 벌고 멍청한 남자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난 형님처럼 그렇게 궁상맞게는 절대 못 살아. 그것도 10년을 넘게 징글징글 하다 정말. 동서들의 얘기를 듣는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동서들은 단순히 제 욕을 하거나 개념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과 시동생들까지 모욕하는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깔깔거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서들 등 뒤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집들이 선물 사왔다 그래서 기껏 데리러 와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동서들은 펄쩍 뛰며 뒤를 돌아봤다가 호암 마마 같은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하지만 첫 번째 동서는 재빨리 안색을 되찾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대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깜짝이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할 것이지. 왜 남의 얘기는 엿듣고 그래요? 아무리 형님이시라지만 이건 인간 대 인간이로서 저 불쾌하네요. 뭐?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금 동서들이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 그래요. 둘째형님 말이 맞아요. 아니 아무리 큰 형님이셔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대화를 살금살금 엿듣는 건 아니죠. 저도 불쾌해요. 제가 기가 차서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그때 카페테리아 유리 바깥에서 빵 하고 크게 크락션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시에 저는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여보세요? 여보. 뭐해? 얼른 나와. 하도 연락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어. 어머, 저거 큰아주버님 아니에요? 어머머머, 세상에 저 차 저거. 저희 남편의 차를 보고 동서들은 턱이 빠질 만큼 놀랐어요. 그들도 그럴 것이 여지껏 저희 가족을 보고 궁상맞네 어쩌네 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차 앞에 서 있었거든요. 경악하는 동서들의 표정을 보니 큰 소리를 내려던 저도 속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해지며 슬슬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동서와 같은 사람들에겐 큰 소리를 내며 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죠. 뭘 그렇게 놀라? 저 차 처음 봐? 집들이 선물 뭐 대단한 거 사왔다며. 얼른 들고 타. 아니, 저게 큰아주버님 차 맞아요? 형님의 차가 맞다고요? 그럼 남의 차를 뭐 타러 몰고 오겠어? 쓸데없는 질문을 하네. 첫째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좀처럼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는지 점점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둘째 동서 역시 합주기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제가 아낄 땐 아끼더라도 가족끼리 멀리 캠핑을 나갈 땐 최대한 안전한 차를 타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서 큰 차에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안전만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평소 작은 차만 봐오던 동서들의 코가 한순간에 납작해지니까 큰 차에 투자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저희가 동서들을 태우고 아파트로 향하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동서들의 얼굴은 점점 더 놀란 티가 역력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말 그대로 기절할 듯이 놀랐죠. 두 사람은 먼저 와 있던 시동생들을 보고 애써 웃으며 얘기했어요. 여보, 아주버님네 집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이 인테리어는 또 뭐야? 당신이 도와줬어? 아, 그러게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 형님네 부부가 무슨 수로 이런 집을 얻었대? 왜 몰라. 내가 맨날 말했잖아. 형수님이 재테크 고수라고. 회계사 사무실까지 다니시는 재테크 고수인데 당연히 이 정도 집엔 이사를 가셔야지. 그거 한두 푼 아낀다고 무슨 이 정도일 리가 없잖아. 당신이 가족이래 인테리어 싸게 해줬지? 당신이 다 손해가면서. 형님, 아무리 아낀다 해도 가족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피부가 해가면서까지 아껴서 형님네 가족만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가면서. 첫째 동서가 악을 쓰며 저한테 소리를 쳤어요. 동서들 다루는 법을 알게 된 전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그저 코웃음만 쳤습니다. 하, 내가? 왜 그런 짓을 하지? 당신 미쳤어.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형수님이 여기 단지에 소개시켜준 일이 몇 갠데 상반기 실적을 형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은인이라고 은인.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우리 직원들 회식도 시켜줬다고. 아니, 둘째 아주버님은 왜 상대적으로 형편 어려운 큰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회식까지 얻어먹으세요? 애초에 둘째 아주버님이 훨씬 잘 벌잖아요. 제가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저희 집은 저만 외벌이로 돈을 버는데 반해 형네는 두 분 다 돈을 버시니 차이가 나죠. 게다가 두 분 다 이제는 직급도 많이 올라가서 아마 엄청 잘 벌 거예요. 맞아 여보. 당신이라도 조용히 있어. 두 분 월급만 해도 외벌이인 우리들이랑은 차이가 나는 데다가 형수님 주식 배당금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게다가 우린 성수기 때만 뭐 몇천씩 버는 거지 기복도 심한데 형이랑 형수네는 둘이서 몇천씩 버는 거라 차원이 달라. 서방님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동서들은 영 아는 게 없네. 그러면서 뒤에선 본인들이 돈 잘 벌고 멍청한 남편 둬서 복 받았다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어? 돈 많이 써도 의심 안 하는 남편이라 좋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 저 말을 믿어? 딱 봐도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남자는 적당히 멍청해야 쓰는 거라면서 우리 남편은 맨날 쌍심지켜고 우리 집 살림 들여다봐서 내가 궁상맞게 산다며. 아까 내가 지적할 때는 왜 남의 말 엿듣냐고 역정내더니
왜 지금은 또 엄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대체 내가 뭐하러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 당신 그 말이 사실이야? 둘째 형수랑 저딴 소리를 했냐고. 아니 그게... 둘째 동서가 할 말을 못 찾고 어버버거리며 진땀을 빼자 제 남편과 시동생들은 곧바로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재수 씨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었네요. 내 욕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내 동생들이랑 우리 와이프까지 욕보이는 건 용서 못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본인들은 놀면서 콩고물 얻어먹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이렇게까지 질라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옆에 애들이 형수님처럼 돈을 굴리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그딴 소리나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라 힘들어 죽겠는데 평생 우리가 벌어온 돈 쓸 줄만 아는 주제에 마음까지 못 났다니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카드 한도 확 낮출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슨 당신 ATM 기계인 줄 알아? 앞으론 당신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서 써. 첫째 동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고 둘째 동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남편은 동서들은 우리 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면서 들고 온 선물을 다시 쥐어주곤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시동생들 중 누구도 남편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에 태워주고 싶지도 않으니 알아서 버스든 지하철이든 타고 집에 가라며 동조했죠. 결국 동서들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동서들이 쓰던 카드는 전부 뺏겨버리고 말았답니다. 시동생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동서들에게 지급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서들이 본인 남편들에게 조금씩 거짓말을 해가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출을 했던 것이 전부 탈탈 털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어야 했고요. 그동안의 어리석었던 아날들이 전부 본인들 업보로 돌아와 동서들은 한순간에 거짓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인 삶이 된 거죠. 그런 삶이 어지간히도 힘이 들었는지 몇 개월 후 그 콧대 높던 큰동서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예전에 그 무례하고 뻔뻔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비굴함만이 남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새 아파트에 사시면서 에르메스 백 하나 없어서 되겠어요? 이거 돈 있는 사람들도 구하기 어려운 라인이에요. 제가 형님한테는 진짜 저렴하게 드릴게요. 애누리 없이 딱 700, 아니 600에 드릴게요. 형님 피부톤에도 어울릴 만한 색이고요. 또 이게 유행을 안 타서 한번 사나우면 두고두고 쓰실 거예요. 형님 오래 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렇긴 한데 미안하지만 난 옷이나 가방 같은 물건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방은 못 사겠어. 게다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가진 옷들이 전부 촌스럽고 궁상 맞아서 그런 가방들이랑 어울리는 옷도 없고 말이야. 아우, 당연히 어울릴 만한 옷도 몇 개 보내드리죠. 일단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내가 형님이니까 진짜 딱 500까지만 해드릴게요. 진짜 제발 좀 사주세요. 그게 설령 100만 원이라도 난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 급하고 간절하면 어디 중고 사이트에 내놓으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래. 나라면 그 500만 원으로 차라리 재테크를 하겠어. 나한테 진짜 재산이란 그런 것들이니까 말이야. 제가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요. 진짜 제발로 형님. 그렇게 급한 일이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설마 하니 서방님이 500만 원도 없을까봐? 내가 대신 연락해줘? 시동생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니 그 뒤로는 2번 다시 저에게 연락해 구걸하지 않았어요. 콧대 높던 큰동서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꽁무니를 빼는 모습에 저는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켠 듯 속이 다 뻥 뚫렸네요. 그리고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었답니다. 또 올해는 명문대에 입학한 저희 딸에게도 작년 성적이 좋았던 저희 아들에게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어요. 새집부터 아이들의 학업까지 연이은 겹경사에 저희 집은 더할 나위 없는 축제였다가 이제는 너무 들뜨지 않도록 다시 일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 모든 일들을 겪어오며 느낀 건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전적인 성공을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내 양심, 내 열심에 대한 노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구들처럼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을 도둑질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재테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올 한 해는 그 보상을 전부 다 받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